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70 넘은 할머니가 축 늘어진 6살 아이를 업고 재벌 저택문을 두드린다. 애가, 애가 아파요. 엄마 정희가 허겁지겁 뛰어나와 딸을 안고 주저앉아 울부짖는다. 그 순간 퇴근하던 회장의 발걸음이 멈춘다. 빗물에 젖은 창백한 아이 얼굴, 30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친다. 똑같아 어떡해. 회장의 입술이 떨린다. 한별이가 아팠을 때 그 얼굴, 그 눈매, 이마선까지. 병원 빨리 병원에 가야 해. 떨리는 목소리로 지시하는 회장. 가슴속 30년 묵은 상처가 다시 벌어진다. 차 안에서 회장은 유나를 바라본다. 눈물이 고인다. 별아, 내가 돌아온 거니. 병원 복도, 정희가 무릎 꿇으며 회장님 평생 은혜를 갚겠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아이를 살려야지. 돈 때문에 아이를 잃어선 안 돼. 회장의 목소리가 떨린다. 30년 전 그 후회를 다시는 반복할 수 없다. 그날 밤 서재, 회장은 색바랜 사진을 꺼낸다. 반지하 월세방 앞 6살 한별이. 별아 살아있구나 어딘가에. 사진을 가슴에 안고 오열하는 회장. 오래 잠들어 있던 희망이 깨어난다. 왜 가정부의 딸이 회장의 30년 전 잃어버린 딸과 똑같이 생겼을까요? 회장의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정부의 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서울 어딘가 낡은 주택가, 반지하 월세방에는 희미한 전등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가정부 서정희는 오늘도 새벽부터 강남 저택으로 출근했어요. 한도윤 회장의 저택은 규모가 크고 손이 많이 가는 곳이었죠. 정희는 매일 아침 장독대를 정리하고 미역국을 끓이고 마당을 쓸고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면서 6살 딸 유나를 키워왔어요. 유나는 선천성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정희는 주말도 없이 일했어요.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평소에는 옆집 박순자 할머니가 유나를 봐주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70이 넘었지만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어요. 정희 자신도 어렸을 때 심장이 안 좋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10살 때 외국 의료봉사단이 와서 무료로 수술을 해줬죠. 그 덕분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유나를 낳고 보니 심장질환이 유전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의사는 유전적 요인이라고 했어요. 오늘따라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부슬부슬 내리던 비가 오후가 되자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정희는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나야, 엄마 오늘 일이 좀 많아서 늦을 것 같아.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응, 엄마. 나 괜찮아. 할머니랑 그림 그리고 있어. 유나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정희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딸아이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게 늘 미안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도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회장 가족의 저녁 식사를 마무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주방을 정리하는 동안 밖에서는 천둥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정희는 유나가 천둥을 무서워하는 걸 알고 있었죠.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그 시각 반지하 월세방에서 유나는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숨이 가빠지더니 작은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할머니, 아파요. 유나야, 유나야, 정신 차려. 박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유나를 흔들었지만 아이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허둥지둥 유나를 업었어요. 70이 넘은 몸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죠. 정희 엄마가 있는 대로 가야 해. 빨리.
빗속을 헤치며 할머니는 유나를 업고 버스를 탔습니다. 강남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어요. 버스 안에서 유나는 의식이 희미했고 할머니는 계속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곧 엄마 만날 거야. 1시간여를 달려 저택 앞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대문 앞에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정혜 씨 좀 불러주세요. 애가 아파요. 저택 안에서 정희가 허겁지겁 뛰어나왔습니다. 딸의 축 늘어진 모습을 보자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유나야, 유나야, 엄마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장 한도윤이 퇴근 차량에서 내리던 참이었어요. 비를 맞으며 정희가 아이를 안고 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무심코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죠. 그리고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채 정희 품에 안긴 아이. 축 늘어진 작은 몸, 창백한 얼굴, 그리고 반쯤 감긴 눈. 회장의 머릿속에 30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6살 딸 한별이가 아팠을 때도 저랬습니다. 꼭 저런 얼굴이었죠. 눈매, 이마선, 턱선까지 모든 게 똑같았어요.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손끝이 떨렸어요. 30년간 잊으려 애썼던 그 얼굴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애가 갑자기 아파서. 정희는 고개를 숙이며 황급히 사과했지만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유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병원, 빨리 병원에 가야 해.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곧바로 운전기사에게 지시했어요. 차 대령해.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한다. 정희는 어리둥절했지만 지금은 딸을 살리는 게 급했습니다. 회장의 차에 유나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회장은 계속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그날 잃어버린 한별이의 얼굴이 자꾸만 겹쳐 보였죠. 비는 계속 내렸고 차창 밖 네온사인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회장의 가슴 속에서는 오래된 상처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병원 응급실 입구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하얀 복도와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정희는 유나를 꼭 안고 뛰어들어갔고 회장과 박순자 할머니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여기요. 애가 숨을 못 쉬어요. 간호사들이 재빨리 침대를 가져왔어요. 유나를 눕히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는 동안 정희는 딸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유나의 작은 가슴이 가쁘게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정희는 딸의 이마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유나야,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괜찮아. 의료진이 혈압을 재고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심전도 기계를 연결했습니다. 삐삐삐 소리가 울려 퍼졌고 모니터에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의사가 간호사에게 무언가를 지시했고 간호사는 급히 약품을 가져왔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안 돼요. 저 여기 있어야 해요. 지금은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의료진이 단호하게 말했고 정희는 떠밀리듯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정희는 그 앞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깨가 흔들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정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을 거야, 정희야. 우리 유나 씩씩한 애잖아. 꼭 괜찮아질 거야. 회장은 복도 한쪽에 서서 응급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지 회장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죠. 가정부의 딸일 뿐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쓰려오는지. 하지만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하다는 것을요.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한별이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도 이랬어요. 밤늦게 병원에 실려갔고 응급실 문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죠. 아내는 울음을 참지 못했고 회장은 주먹을 꽉 쥔 채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의 무력감이 지금도 생생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응급실 불이 꺼지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였어요. 피로한 표정이었지만 다행히 급한 고비는 넘긴 것 같았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정희가 벌떡 일어나 의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네, 저예요. 우리 애 괜찮아요? 제발 괜찮다고 해주세요. 일단 안정은 됐습니다. 심박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하지만 상태가 심각합니다. 선천성 심장질환 소견이 있어요. 이전에도 진단받으신 적 있으시죠? 네. 3살 때 처음 알았어요. 그때부터 계속 약을 먹이고 있는데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막에 문제가 있고 심장 크기도 정상보다 작아요.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심장 초음파, 엑스레이, 혈액 검사를 모두 해봐야 해요. 그리고 최소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원이라는 말은 곧 큰 돈이 든다는 뜻이었죠. 혹시 유전적인 건가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가족력이 있으신가요? 저도 어렸을 때 심장이 안 좋았어요. 10살 때 수술받고 나았는데 그렇다면 유전적 요인이 클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수술로 회복하신 걸 보면 따님도 치료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비용이 드나요? 정밀 검사와 입원비 합쳐서 최소 300만 원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 수술이 필요하면 그보다 더 들 수도 있어요. 정희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00만 원이라니 1년을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할머니가 정희를 부축하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정희야, 일단 애부터 살리자. 돈은 어떻게든 되는 거야. 하지만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의사가 말한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선천성 심장질환, 6살, 유전적 요인, 30년 전 한별이도 똑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6살 때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 실려갔었죠. 하지만 회장은 그때 돈이 없었습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빚더미에 앉아 있었죠. 아내와 함께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이곳저곳 손을 벌렸지만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한 남자가 회장에게 접근했습니다. 말쑥한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였어요. 따님 치료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입양 알선을 하는 사람입니다. 따님을 좋은 가정에 보내드리고 그 가정에서 치료도 받게 해드릴 수 있어요. 부모님께는 사례금도 드리고요. 회장은 그 자리에서 남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웃으며 명함을 건네고 떠났죠. 회장은 명함을 찢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한별이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의사는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수술비는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 사람 명함 혹시 버렸어요? 무슨 소리야?
한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부자 집에서 치료라도 받게 해줘야죠. 부부는 그날 밤 내내 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회장이 일터에 나간 사이 아내는 그 브로커를 불렀어요. 브로커는 500만 원을 주고 한별이를 데려갔습니다. 건강한 아이라고 속여서 부유한 가정에 팔 생각이었죠. 하지만 며칠 후 브로커는 한별이가 심각한 심장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입양을 원했던 부모와 병원에 데려갔다가 들통난 거예요. 부자들은 건강한 아이를 원했지 병든 아이를 원하지 않았죠. 브로커는 화가 났어요. 자신의 사기 행각이 들통난 거였죠. 브로커는 한별이를 고아원에 버렸습니다. 동대문구에 있는 사랑의 집이라는 곳이었어요. 원장에게 조금의 돈을 주고는 아이를 맡기고 사라졌죠. 회장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한별이는 없었고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브로커는 연락이 끊겼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1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장은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죠. 보호자분, 서류 작성 좀 해주세요. 입원 동의서와 검사 동의서입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건넸고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쓰는 손길이 흔들렸어요. 회장은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유나는 5층 소아과 병동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나 작고 약해 보였어요. 정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우리 유나 씩씩하잖아. 엄마도 너처럼 아팠는데 수술받고 나았어. 유나도 꼭 나을 거야. 정희는 딸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회장은 병실 문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정희가 말한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심장이 안 좋았어요. 10살 때 수술받고 나았는데 만약 정말 만약에 한별이가 고아원에서 수술을 받고 살아남았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정희라면 회장님, 정희가 병실 밖으로 나와 회장 앞에 섰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어요. 저희 때문에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차까지 태워주시고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회장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일단 아이가 회복하는 게 중요해. 그게 먼저야. 병원비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300만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는 걸. 회장은 정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친 얼굴, 부은 눈, 그리고 애쓰는 모습. 걱정 마. 병원비는 내가 낼 테니까. 네. 회장님, 그럴 순 없어요. 아이를 살려야지. 돈 때문에 아이를 잃어선 안 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은혜를 갚겠습니다. 회장은 정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서 쉬어. 내일 다시 와. 회장은 그렇게 말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비는 그쳤지만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회장은 차에 올라타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게 있었죠. 밤 11시 회장은 저택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장 뒤편에 숨겨둔 오래된 금고가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 순간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금고 안에는 낡은 앨범과 서류 봉투,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회장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냈습니다. 색이 바래서 노랗게 변한 사진이었죠. 반지하 월세방 앞 공중전화 박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6살 한별이가 작은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사진을 들고 책상 램프 아래로 가져갔습니다. 오늘 본 유나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어요. 사진 속 한별이와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유나의 얼굴을 머릿속에서 겹쳐봤습니다. 눈매가 똑같았어요. 코끝도 입술 모양도 똑같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그 브로커를 고소한 서류였어요. 하지만 브로커는 이미 해외로 도피한 뒤였고 한별이의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불법으로 거래하다 실패한 아이들은 보통 고아원으로 간다고만 했죠. 회장은 사진을 꼭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만약에 한별이가 고아원에서 수술받고 살아남았다면? 만약 그 아이가 정의가 됐다면? 그렇다면 유나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래 잠들어 있던 희망이 다시 꿈틀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희는 병실 의자에서 밤을 샌 듯 보였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산소호흡기를 끼고 잠들어 있었죠. 회장님, 이렇게 일찍? 정희가 황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은 병실 안으로 들어와 유나를 내려다봤어요. 아이의 얼굴은 어젯밤보다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창백하던 볼에 약간의 혈색이 돌았죠. 상태는 어때? 새벽에 깨서 물 좀 마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검사 일정 잡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유나의 침대 옆 테이블을 살펴봤습니다. 작은 머리빗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회장은 조심스럽게 빗을 들어 빛에 비춰봤습니다. 빗살 사이에 가느다란 머리카락 몇 가닥이 걸려 있었죠. 정희 씨, 잠깐 밖에서 커피 한잔 할까요? 아이는 제가 지킬 테니. 아, 네. 감사합니다. 정희가 병실을 나가자 회장은 재빨리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손수건에 옮겨 담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회장은 곧바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지금 병원으로 와. 급한 일이야.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기관 알아봐. 비밀이 보장되는 곳으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30분 후 김 비서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은 손수건에 싼 머리카락을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아이와 나의 혈연 관계를 확인해줘.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그리고 절대 비밀로 해. 김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회장을 30년 넘게 모셔온 사람이었죠. 회장의 눈빛만 봐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었어요. 3일 안에 결과 나올 수 있습니다. 좋아. 그리고 하나 더. 90년대 중반 서울 지역 고아원 기록을 모아줘. 특히 동대문구 쪽. 6살 여자아이가 맡겨진 기록 있는지 찾아봐.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나중에 얘기할게. 일단 서두르는 게 중요해. 김 비서가 사라지고 회장은 다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정희가 커피를 들고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회장은 정희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정희 씨. 네, 회장님.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정희 씨 출생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정희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커피 잔을 든 손이 살짝 떨렸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으시는지. 그냥
궁금해서요. 정희 씨 부모님은 어디 계시나요? 정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고아원 출신이에요. 부모님 얼굴도 모릅니다. 회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고아원이요? 네. 동대문구에 있는 사랑의 집이라는 곳에서 자랐어요. 6살쯤 됐을 때 그곳에 맡겨졌다고 들었습니다. 그 전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6살이요? 네. 고아원 원장님이 그러셨어요. 어떤 남자가 저를 데리고 와서는 돈을 주고 사라졌다고. 제 이름도 그때 새로 지은 거래요. 회장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고아원 6살 남자가 돈을 주고 맡김. 모든 게 일치했어요. 원래 이름이 뭐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원장님도 그 남자가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정희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7살 때 외국 의료봉사단이 고아원에 왔어요. 심장병 있는 아이들 무료로 수술해 준다고 해서 저도 그때 수술 받았죠. 그 덕분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어요. 회장은 정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눈매, 코, 입술 모양. 30년이 지났지만 한별이의 흔적이 어렴풋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눈매가 똑같았습니다. 정희 씨, 혹시 몸 어디 특별한 점 같은 거 있나요? 점이요? 응. 예를 들면 별 모양 같은 거.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왼쪽 어깨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작은 점이 있긴 한데요. 별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고아원 애들이 저보고 별이라고 놀렸죠.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한별이도 왼쪽 어깨에 별 모양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한별이라고 지었죠.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 씨, 정희 씨가 혹시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원 복도 끝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한지후였습니다. 회장의 큰아들이자 회사 부사장인 지우가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어요. 38세인 지우는 정희보다 2살 위였습니다. 지우는 정희를 힐끗 보더니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되셔서 걱정했습니다. 비서한테 듣고 왔는데 여기 왜 계세요? 일이 좀 있어서. 무슨 일이십니까? 이사회 회의도 취소하시고 약속도 다 미루시고. 지우는 병실 문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설마 가정부 딸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조용히 해. 여긴 병원이야. 아버지, 도대체 무슨 생각이십니까? 왜 가정부 딸한테 이렇게 신경을 쓰십니까? 병원비까지 대주신다면서요? 김 비서한테 들었습니다. 회장은 지우를 노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죠. 내 돈 내가 쓰는데 내가 왜 참견이야? 회사 이미지 생각하셔야죠. 언론에 새면 어떻게 하려고요? 재벌 회장이 가정부 딸 치료비 대준다. 이런 기사 나면 주가에도 영향 갑니다. 주가? 그게 지금 중요한 거야? 물론이죠. 저는 부사장으로서 회사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희는 멀찍이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회장은 지우의 팔을 잡고 복도 끝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봐, 한지후. 내가 회사 걱정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럼 언제입니까? 아버지, 요즘 너무 이상하세요. 뭔가 숨기는 게 있으시죠?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와야 확신할 수 있었죠. 왜 대답 안 하세요? 설마 그 아이가 특별한 아이라도 됩니까? 회장은 지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냉기가 흘렀어요. 지우야, 가족을 지키는 건 회사보다 먼저야. 그걸 잊지 마. 가족이요?
가정부가 무슨 가족입니까? 아직은 말할 수 없어.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회장은 그렇게 말하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지우는 복도에 혼자 남아 주먹을 꽉 쥐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직감적으로 알았죠. 이 일이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는 걸. 회장은 병실 안에서 유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정희가 딸의 이마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네, 회장님. 혹시 고아원 원장님께 들은 이야기 중에 특별한 게 더 있나요? 예를 들면 그 남자가 한 말이라든지.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님이 그러셨어요. 그 남자가 떠나면서 중얼거렸대요. 심장병 있는 애는 팔 수도 없다고, 돈만 날렸다고. 회장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브로커가 한별이를 팔려다가 심장병 때문에 실패하고 고아원에 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신 게 있어요. 정희는 가방을 열어 오래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천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제가 왔을 때 입고 있던 옷 조각이래요. 원장님이 버리지 않고 보관하셨대요. 회장은 그 천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 천은 회장이 30년 전 한별이에게 입혔던 옷이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의 소매 부분이었죠. 이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회장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어요. 회장님, 혹시 이 천이 아시는 거예요? 회장은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별아,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별아, 내가 한별이구나. 정희는 회장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눈빛을 보고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회장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별아, 내가 정말 살아있었구나. 수술받고 살아남았구나. 사흘이 지났습니다. 유나의 상태는 점점 나아지고 있었어요. 산소호흡기를 떼고 스스로 호흡할 수 있게 됐고 죽처럼 묽은 음식도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병실을 떠나지 않고 딸을 돌봤죠. 회장은 매일 아침 병원에 들렀습니다. 과일을 사오기도 하고 정희에게 밥을 사주기도 했어요. 정희는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지만 회장의 진심을 느끼고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 끝으로 걸어갔어요. 말해봐. 유나 양과 회장님 사이에 직계 혈족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정확히는 조부와 손녀 관계로 추정됩니다. 회장은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추정이 아니라 확실했어요. 유나는 한별이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뭐가 또 있어? 완벽한 증명을 위해서는 중간 세대의 샘플이 필요합니다. 정희 씨의 유전자 검사가 있어야 확실해집니다.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물론 그래야겠죠. 하지만 어떻게 정희에게 말할까요?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 그리고 회장님, 고아원 기록도 찾았습니다. 뭐라고? 1995년 8월 동대문구 사랑의 집 고아원에 6살 여자아이가 맡겨진 기록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들어왔고 원장이 임의로 이름을 지어줬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 아이가, 네. 그리고 1996년 외국 의료봉사단이 그 고아원을 방문해서 심장병 있는 아이들을 수술해줬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아이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회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별이가 살아남았어요. 수술받고 건강하게 자랐던 거예요. 고맙네, 김 비서.
회장은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유나는 침대에 앉아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정희는 그 옆에서 물컵을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힘들면 쉬어야지. 괜찮아요, 엄마. 나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 아이가 내 손녀구나. 한별이의 딸이구나. 정희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회장님. 두 사람은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정희 씨, 혹시 유전자 검사 해볼 의향 있나요? 유전자 검사요? 네. 저랑, 정희 씨랑. 정희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무슨 이유가 있으십니까? 회장은 망설였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먼저 말하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정희에게는 알 권리가 있었어요. 정희 씨가 어쩌면 제 딸일 수도 있습니다.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회장님, 무슨 말씀을? 저도 30년 전에 딸을 잃어버렸어요. 한별이라는 이름이었죠. 6살 때였습니다. 그 아이도 심장이 안 좋았고 저는 돈이 없어서 결국 브로커에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회장의 얼굴을 빤히 바라봤어요. 한별이요? 그 이름. 정희 씨 왼쪽 어깨에 별 모양점이 있다고 했죠? 한별이도 똑같은데 똑같은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천조각. 한별이가 입고 있던 옷이에요. 정희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회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회장의 딸이라면, 잠깐 시간 좀 주세요. 생각을 정리해야겠어요. 물론입니다. 천천히 생각해요. 정희는 병실로 돌아가지 않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한별. 그 이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고아원 아이들이 자신을 별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어깨의 점 때문만은 아니었을까요? 혹시 원래 이름이 한별이었던 걸까요? 정희는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지방에서 공사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 왜 무슨 일 있어? 나 아빠를 찾았을지도 몰라. 뭐? 정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검사 받고 싶으면 받아. 내가 옆에 없어서 미안해. 고마워. 정희는 전화를 끊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정희는 유나를 재운 후 병실을 나왔어요.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어디세요? 저택이야. 왜? 찾아가도 될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요. 올래요? 1시간 후 정희는 저택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를 맞아 온몸이 흠뻑 젖었어요. 경비가 우산을 건네려 했지만 정희는 거절했습니다. 회장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정희는 회장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일어나요, 정희 씨. 왜 이래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고아원 원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고아원에 왔을 때 어떤 남자가 중얼거렸대요. 이의 이름이 한별이었는데 쓸모없게 됐다고. 회장의 숨이 멎었습니다. 한별이라고요? 네. 원장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대요. 하지만 제게는 말씀 안 하시다가 돌아가시기 전에야 말씀해 주셨어요. 저를 버린 부모가 미울까봐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대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말씀 듣고 나니 저도 확인하고 싶어요. 제가 정말 회장님 딸인지. 회장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한별, 자신이 지어준 그 이름. 이건 내가 써준 이름이야. 왼쪽 어깨에 별 모양 점이 있어서 한별이라고 지었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와 눈물이 섞여 흘러내렸어요. 별아, 정말 내가 한별이구나. 아버지. 정희는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단어. 아버지. 회장은 정희를 일으켜 세우고 꽉 안아줬습니다. 두 사람은 비를 맞으며 한참을 울었어요. 3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혈육의 연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별아, 아빠가 미안했다. 널 지키지 못해서, 브로커한테 넘겨져서 정말 미안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도 어쩔 수 없으셨잖아요. 저 살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하지만 너무 고생했을 텐데. 아니에요. 고아원에서 좋은 분들 많이 만났어요. 원장님도 의료봉사단도 다들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버지를 만났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저택 2층 창문에서 지우가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이를 갈았어요. 가정부가 아버지의 딸이라고? 그렇다면 자신보다 나이는 2살 어리지만 장녀가 되는 건가? 회사는? 상속은?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가정부 신원조사 철저히 해. 약점 찾아내. 빨리. 하지만 지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는 걸. 그리고 이 재회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걸. 회장과 정희는 저택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서재로 정희를 안내했어요. 별아, 앉아. 회장은 금고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 앞에서 찍은 사진. 6살 한별이가 웃고 있었어요. 정희는 그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나와 너무나 닮은 얼굴이었어요. 이게 저예요? 그래. 내가 6살 때야. 이 사진 찍고 며칠 후에 내가 쓰러졌어. 그리고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우리 다시 만났잖아요. 고맙다, 별아. 내가 살아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서재에서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의 시간을 조금씩 메워가며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서재 안은 따뜻했습니다. 일주일 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회장의 비서실, 이사회, 친인척들까지 모두 알게 됐어요. 회장이 가정부를 딸로 인정했다는 소식이었죠. 회장실 앞에는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사들, 친척들, 법무팀까지 모두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회장이 도착하자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가정부를 딸로 인정하신다고요? 확실한 증거라도 있습니까? 언론에서 난리입니다. 주가가 벌써 3%나 떨어졌어요. 회장은 차분하게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모두 모이세요. 그날 오후 이사회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긴 회의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벽면에는 회사 로고가 걸려 있었어요. 회장은 상석에 앉아 차분하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희는 제 친딸 한별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회장은 검사 결과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사들이 술렁거렸어요. 하지만 회장님, 3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딸이라니 너무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재산을 노린 사기는 아닙니까? 바로 그때 지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도 조사를 좀 했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서정희의 과거 기록입니다. 고아원 출신 맞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허술합니다. 출생 기록도 제대로 없고 브로커 이야기도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불법 브로커요? 고아원이요? 다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회사를 지켜야 한다고요. 지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도 조작될 수 있지 않습니까?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이사들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저는 30년간 제 딸을 찾아왔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혈육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정희와 손녀 유나를 가족으로 공식 등록할 것입니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이사들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불만이 가득한 얼굴들이었죠. 회의실을 나서는 회장을 지우가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러시려고요? 회사가 흔들립니다. 저는 부사장으로서 반대합니다. 지우야, 넌 회사만 생각하는구나. 당연하죠. 아버지께서 평생 일궈온 회사 아닙니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가족이 먼저야. 회사는 그 다음이고. 회장은 지우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우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어요. 그날 저녁 회장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유나는 많이 좋아져서 이제 퇴원을 앞두고 있었어요. 정희는 딸의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희가 환하게 웃으며 회장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별아, 유나 상태는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내일 퇴원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회장은 유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손녀를 보는 할아버지의 표정이었죠. 유나야, 할아버지 왔다. 할아버지. 유나가 침대에서 일어나 회장에게 달려왔습니다. 회장은 유나를 안아 올렸어요. 가벼운 몸이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유나 이제 많이 나았구나. 응, 나 이제 뛰어놀 수 있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유나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유나야.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유나는 회장 품에서 축 늘어졌어요. 심장이 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의사 선생님, 병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고 유나는 다시 응급처치실로 옮겨졌어요. 정희는 그 뒤를 따라가며 울었습니다. 유나야,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 1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심장 판막 교체 수술인데 성공률이 50% 정도입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50%? 반은 살고 반은 죽는다는 뜻이었어요. 수술? 해야 합니까? 안 하면 일주일을 못 넘깁니다. 하지만 수술에도 위험이 따릅니다. 의사는 수술 동의서를 건넸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어요. 글씨가 흔들려서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이 정희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별아,
같이 서명하자. 유나를 살리자. 아버지. 두 사람은 함께 서명했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아침 6시에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수술 시간은 약 6시간 예상됩니다. 의사가 떠나고 정희는 복도 벤치에 앉아 울었습니다. 회장은 정희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줬어요. 별아, 유나는 꼭 이겨낼 거야. 우리 손녀잖아. 너도 어렸을 때 수술받고 이겨냈잖아. 유나도 할 수 있어. 아버지, 만약에 유나가 그런 소리 하지 마. 유나는 괜찮을 거야. 회장은 수첩을 꺼내 한 장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또박또박 적었어요. 유나의 모든 수술비와 치료비는 한도윤이 책임진다. 그리고 만약 수혈이나 장기가 필요하면 내 것을 써라. 날짜 한도윤. 회장은 그 메모를 의사에게 전달하라며 간호사에게 건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정희와 회장은 밤을 샜어요. 정희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유나를 지켜주세요. 엄마는 살려주셨잖아요. 유나도, 제발. 회장도 손을 모았습니다. 평생 기도해 본 적 없었지만 오늘만큼은 간절했어요. 하나님, 제가 30년 전에 딸을 지키지 못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손녀만큼은 지켜주십시오. 새벽 5시 수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유나는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정희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나야, 엄마 믿지? 엄마도 너만 했을 때 수술받고 건강해졌어. 유나도 수술 끝나면 씩씩하게 뛰어다닐 수 있어. 엄마, 나 무서워. 괜찮아. 할아버지도 여기 계시고 엄마도 여기 있어. 우리 유나 용감하잖아.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취가 시작됐고 유나는 천천히 잠들었어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고 긴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복도 끝에서 지우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정희가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모습.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진짜 가족이구나. 지우는 중얼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술실 불이 켜진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새벽 6시,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있었고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시죠?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돌려 정희를 바라봤어요. 별아, 내가 더 힘들 텐데 나를 걱정하니? 아버지도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잖아요. 회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 있는 병원 예배당을 가리켰어요. 저기 잠깐 다녀와도 될까? 네, 아버지. 다녀오세요. 회장은 천천히 예배당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고요한 공간이 펼쳐졌어요.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너머로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맨 앞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하나님, 아니, 저는 평생 당신을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제발 손녀를 지켜주십시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가 30년 전에 저지른 죄를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겠지만 유나는 죄가 없습니다. 별이를 지키지 못한 죄 이미 충분히 치렀습니다. 제발. 바로 그때 예배당 문이 열렸습니다. 70대 노인이 들어왔어요. 회장은 그 얼굴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김 집사님?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김 집사는 회장이 가난했던 시절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30년 전
한별이가 사라졌을 때도 곁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 후로 연락이 끊겼는데 여기서 만나다니. 여기는 어떻게? 저도 손녀가 입원해 있습니다. 방금 복도에서 회장님 뵙고 따라왔습니다. 김 집사는 회장 옆에 앉았습니다. 30년 만에 뵙는데 회장님 많이 늙으셨습니다. 자네도 마찬가지야.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김 집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사실 고백할 게 있습니다. 30년간 짐으로 안고 살았던 일입니다. 무슨 소리야? 한별이 양. 그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부인께서 브로커를 부르신 거.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네가 알고 있었어? 네. 말리려고 했지만 부인께서 제발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한별이 양이 죽는 것보다는 낫다고. 김 집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브로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려고요. 어디로 갔는데? 처음에는 어떤 집으로 갔습니다. 부유해 보이는 집이었어요. 하지만 1시간쯤 후에 브로커가 한별이 양을 다시 데리고 나왔습니다. 화가 난 얼굴이었어요. 김 집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따라갔죠. 브로커는 한별이 양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검사를 받더니 심장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고는 화를 내며 동대문구에 있는 사랑의 집이라는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브로커가 원장에게 돈을 좀 주고 한별이 양을 맡겼습니다. 병든 애는 못 쓴다고 중얼거리면서요. 저는 그 뒤로도 몇 번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한별이 양이 잘 지내는지 보려고요. 회장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자네는 별이가 그 고아원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네. 하지만 회장님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부인께서 그 일로 너무 괴로워하셨거든요. 말씀드리면 더 아프실 것 같아서. 김 집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1996년 외국 의료봉사단이 고아원에 왔습니다. 심장병 있는 아이들을 무료로 수술해 준다고요. 저는 원장님께 한별이 양을 꼭 수술받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네가 그랬어? 네. 제가 비용 일부도 몰래 보탰습니다. 한별이 양은 수술받고 건강해졌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 찾아가 지켜봤어요. 10살, 15살, 20살까지. 회장은 김 집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김 집사, 고맙네. 정말 고맙네. 죄송합니다, 회장님. 진작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아니야. 자네가 별이를 살려줬어. 자네가 없었으면 별이는. 김 집사는 오래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고아원 입소 기록이었습니다. 1995년 8월 15일 이름 미상의 6살 여자아이가 입소했다는 기록. 그리고 브로커가 맡기면서 중얼거린 말이 기록돼 있었어요. 한별이라고 했는데 쓸모없게 됐다. 그리고 사진 한 장. 고아원 마당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는데 맨 앞줄에 작은 여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한별이었습니다. 수술받고 난 후 찍은 사진인지 얼굴에 혈색이 돌아 있었어요. 이건, 회장님,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병원에 있어. 별이를 찾았어. 김 집사. 내 딸을 찾았다고. 회장은 울먹이며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김 집사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그리고 손녀도 있어. 유나라는 아이인데 지금 수술 중이야. 별이처럼 심장이 안 좋아서 유전이군요. 하지만 한별이 양도 수술받고 나았잖아요.
손녀분도 꼭 나으실 겁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너머로 해가 떠올랐어요.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제라도 가족을 되찾으셨으니 다행입니다. 늦었지만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고맙네, 김 집사. 자네가 그때 기록을 남겨놔서 별이를 살려줘서 정말 고마워. 회장은 서류를 들고 수술실로 돌아갔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이 다가가자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뭐예요? 별아, 이거 봐. 내가 고아원에 있을 때 기록이야. 내가 한별이었다는 증거야. 그리고 내가 수술받았을 때 사진도 있어. 정희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사진 속 어린 자신을 보며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아버지 딸이었구나. 그리고 누군가 저를 살려주셨구나. 그래, 별아. 넌 내 딸이야. 30년 동안 잃어버렸지만 이제 다시 찾았어.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널 지켜줬어. 정희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회장도 딸을 꼭 안아줬어요. 30년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어요. 정희와 회장은 동시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술? 어떻게 됐어요? 의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판막 교체 잘 됐고 심장도 정상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정말요? 정말 괜찮아요? 네. 회복실에서 1시간쯤 지나면 깨어날 겁니다. 일주일 정도 더 입원해야 하지만 이제 괜찮을 겁니다. 어머니께서도 같은 수술 받으셨다면서요? 따님도 잘 회복하실 겁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회장도 벽에 기대어 눈물을 닦았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1시간 후 유나는 회복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정희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유나야, 엄마야. 수술 잘 끝났어. 엄마, 나 살았어? 그럼 우리 유나 용감하게 이겨냈지. 엄마처럼. 유나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도 다가와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아버지도 여기 있단다. 우리 손녀 정말 잘했어. 할아버지, 고마워요. 유나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안정적인 잠이었어요. 정희와 회장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어요.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별아, 이제부터 당당하게 살면 돼. 넌 내 딸이고 유나는 내 손녀야. 법적으로도 가족으로 등록할 거야. 하지만 회사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을까요? 반대하면 어때? 가족이 우선이야. 회장은 정희의 어깨를 감싸줬습니다. 별아, 우리 30년을 잃어버렸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가족으로 살자. 늦었지만 아직 시간은 있어. 네, 아버지. 이제부터 제대로 가족으로 살아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오랜 폭풍이 지나가고 이제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걸. 지후와 이사회 그리고 회사를 둘러싼 사람들과의 마지막 대결이 남아 있었습니다. 2주일 후 정식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유나는 퇴원해서 회복 중이었고 정희는 회장과 함께 이사회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회사 본사 15층 대회의실, 긴 테이블 주위로 이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긴장한 얼굴로 회장 옆자리에 앉았어요. 이사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이는 적대적인 눈빛으로 정의를 바라봤죠. 자,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제 개인적인 발표를 위해 마련했습니다. 금일부로 서정희를 제 장녀 한별로 공식 인정합니다. 그리고 손녀 유나도 함께 가족으로 등록할 것입니다. 회장님, 한 이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직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유전자 검사 하나만으로는 부족해요. 맞습니다. 제3자 검증이 필요합니다. 회장은 김 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김 비서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고아원 입소 기록, 당시 목격자 진술서, 브로커 조사 기록, 그리고 2개의 독립된 기관에서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중얼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고아원 기록에는 한별이라는 이름이 명확히 적혀 있었고 사진도 첨부돼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우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발표할 게 있습니다. 지우야, 지금은. 아니요. 이사들이 모두 계신 자리니까 지금 해야 합니다. 지우는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놓고 화면을 벽면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이메일 내역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서정희의 과거 기록입니다. 빚도 있고 생활고에 시달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재벌 회장의 딸로 나타났다는 게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한지후, 무슨 짓이야?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동기가 의심스럽습니다. 돈 때문에 접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너 지금 내 동생한테 이러는 거야? 동생이요? 지우가 비웃었습니다. 3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장녀 행세를 하겠다고요?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지우를 노려봤어요. 지우야,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하고 싶으냐? 회사가 그렇게 중요하냐? 당연하죠. 아버지께서 평생 일궈오신 회사입니다. 저는 그걸 지킬 의무가 있어요. 의무? 회장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지키려는 게 회사야? 아니면 내 자리야? 지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장은 김 비서에게 다시 눈짓했습니다. 김 비서가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여러분, 이것도 보시죠. 지난 2주일간 수집한 자료입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문서가 떴습니다. 이메일 주고받은 기록이었어요. 지후와 모 언론사 기자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회장 딸 사칭 의혹, 재벌가 재산 분쟁 기사 준비 중, 독점 제공하겠다. 이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지후가 언론에 정보를 흘리려 했다는 증거였어요. 한지우 부사장, 이게 뭡니까?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지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회사를 지키려고. 회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회사를 지키려면 가족을 공격하고 언론을 동원해야 하나?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경영이냐? 아버지, 한지후.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회의실 안이 고요해졌어요. 나는 내가 회사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보니 내가 사랑하는 건 회사가 아니라 권력이더구나. 장남이라는 자리, 후계자라는 지위.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뭐지? 2살 어린 여동생을 사기꾼 취급하고 언론에 넘기려 한 게 회사를 위해서라고?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들도 모두 회장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첫째, 제 딸 한별과 손녀 유나를 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법적 절차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회장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한지우 부사장은 오늘부로 모든 직책에서 해임합니다. 뭐라고요?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저를 해임하신다고요? 그래. 가족을 공격한 사람이 어떻게 회사를 이끌 수 있겠어? 넌 경영인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돼야 해. 아버지, 지우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물론 선택권은 너한테 있어. 지금 당장 정의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 그리고 가족으로, 동생으로 받아들여. 그럼 해임을 철회하겠어. 가족으로요? 동생으로요? 그래. 내 동생이야. 지우는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지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아니면 이대로 나가. 회사를 떠나. 선택은 내 몫이야. 회의실이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어요. 지우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정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희는 긴장한 얼굴로 지우를 올려다봤어요.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동생을, 가족을 의심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서 형제를 공격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지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갑자기 나타난 제가 이상했을 거예요. 지우 씨, 아니 오빠빠, 한별아.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요. 제가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가족보다 회사를, 형제보다 권력을 선택했습니다. 지우는 회장에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동생을 의심하고 조카를 외면했습니다. 회장은 지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우야, 가족이 먼저야. 회사는 그 다음이고. 그걸 잊지 마.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사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럼 공식 발표하겠습니다. 서정희는 제 장녀 한별입니다. 서윤아는 제 손녀입니다. 법적으로 가족 등록을 완료할 것이며 회사 지분의 일부를 정희에게 상속할 것입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흰 종이컵에 믹스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쓰디쓴 맛이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지우 부사장의 해임은 철회합니다. 하지만 3개월간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겠습니다. 그동안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회의는 끝났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어요. 정희와 회장, 그리고 지우만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한별아. 지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정말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진짜 가족처럼, 진짜 오빠처럼. 고마워요, 오빠. 우리 이제부터 잘 지내봐요. 유나도 삼촌이 생겨서 좋아할 거예요. 정희가 손을 내밀었고 지우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으로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가자.
유나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회장이 말했습니다. 정희와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함께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서울거리에는 벚꽃이 흩날리기 시작했고 따뜻한 햇살이 겨울의 추위를 녹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완전히 회복했어요. 수술 자국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습니다. 이제는 뛰어놀 수도 있고 친구들과 함께 유치원에도 다녔죠. 할아버지, 오늘 산책 가요. 유나가 회장의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회장은 웃으며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우리 손녀. 어디로 갈까? 벚꽃길이요. 엄마가 거기 예쁘다고 했어요. 정희는 주방에서 김밥을 싸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회장 저택에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우도 주말이면 저택에 들러 조카와 시간을 보냈어요. 별아, 김밥 다 쌌어? 네, 아버지. 유나 좋아하는 참치김밥이랑 햄김밥 다 넣었어요. 좋아. 나는 카메라 챙길게. 회장은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필름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한별이를 찍었던 그 카메라였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필름을 끼웠습니다. 이 카메라로 새로운 사진을 찍어야겠어. 우리 가족 사진. 세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갔어요. 동네 전통시장을 지나갔는데 꽈배기 가게 앞에서 유나가 멈춰 섰습니다. 할아버지, 꽈배기 먹고 싶어요. 그래, 그럼 사자. 가게 주인 할머니가 웃으며 꽈배기를 담아줬습니다. 어머, 손녀 데리고 나오셨네요. 참 예쁘게도 생겼어요. 가족끼리 닮으셨네. 네, 저희 손녀예요. 회장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손녀라는 말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었어요. 시장을 지나 교회 앞을 지나갔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가대 연습 소리가 들려왔어요. 찬송가 소리가 따뜻하게 거리에 퍼졌습니다. 엄마, 저 노래 예뻐요. 그렇지? 우리도 나중에 교회 가볼까? 유나 건강하게 해주신 분께 감사드리러. 응, 좋아요. 경로당 앞을 지나는데 할아버지들이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한 분이 말을 잘못 놓자 다들 웃으며 놀렸어요. 아이고, 그렇게 두면 어떡해. 내가 다음 판에는 이긴다니까. 회장도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평범한 동네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게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회사, 권력,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들. 드디어 벚꽃길에 도착했습니다. 양쪽으로 벚나무가 늘어서 있었고 하얀 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유나는 신이 나서 앞장서 걸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빨리 와요. 정희와 회장은 천천히 뒤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 행복하세요? 그럼. 별아, 나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저도요. 아버지를 만나고 유나도 건강해지고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우리가 다시 만난 거야. 30년이 걸렸지만 정희는 아버지의 팔짱을 꼈습니다. 회장은 딸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유나는 입에 김밥을 가득 넣고 볼이 빵빵해졌어요. 유나야, 천천히 먹어. 체해. 네, 엄마. 근데 너무 맛있어요. 할아버지도 드세요. 유나가 회장에게 김밥을 건넸습니다. 회장은 손녀가 건네는 김밥을 받아 먹었어요. 세상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자, 사진 찍자.
세 사람 다 모여. 아버지가 같이 찍어야죠. 정희가 지나가던 청년에게 부탁했습니다. 죄송한데 저희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 네, 물론이죠. 세 사람은 벚꽃나무 아래 섰습니다. 회장이 가운데, 정희가 왼쪽, 유나가 오른쪽. 유나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청년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사진이 찍혔어요. 한 장 더 찍을게요. 이번엔 웃으세요. 별아, 웃어봐라. 네, 아버지. 정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나도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엄마, 할아버지, 손 잡아요. 이렇게. 유나가 엄마와 할아버지 손을 잡고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청년이 그 순간을 찍었어요. 와, 정말 보기 좋은 가족이시네요. 할아버지, 따님, 손녀분 모두 눈매가 닮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청년이 카메라를 돌려주고 떠났습니다. 회장은 카메라를 들여다봤어요. 액정 화면에는 세 사람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닮은 눈매, 닮은 미소. 확실한 혈육이었어요. 유나야, 이제 뛰어도 돼? 유나가 물었습니다. 정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봤어요. 아직 조심해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잖아요, 엄마. 나 이제 완전히 나았어요. 그래도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뛰어도 돼. 우리 손녀 이제 건강해졌잖아. 그치? 네, 할아버지. 그럼 저 뛸게요. 유나는 벚꽃잎이 흩날리는 길을 따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이었어요. 정희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기적 같아요. 유나가 저렇게 뛰는 모습을 볼 수 있다니. 제가 어렸을 때 수술받은 것처럼 유나도 건강해졌어요. 그래, 기적이야.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 기적이지.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상쾌했어요. 별아, 네, 아버지.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아. 미안해.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좋은 분들이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김 집사님도, 원장님도, 의료봉사단 분들도. 회장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잘해줄게. 아버지로서 제대로 해줄게. 남은 시간 동안. 네, 아버지. 저도 열심히 할게요. 좋은 딸이 될게요. 저녁이 됐습니다.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 식사를 하고 유나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읽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이야기 재밌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읽어줄까? 네. 회장은 안경을 쓰고 천천히 그림책을 읽어줬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설거지를 했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유나를 재우고 정희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회장은 홀로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놓여 있었어요. 30년 전부터 써온 일기장이었습니다. 회장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나는 한도윤, 사업가이자 회장이다. 회장은 그 문장을 보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줄을 그어 지웠어요. 그 밑에 새로운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한도윤, 별이의 아버지이자 유나의 할아버지다. 회장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별아, 우리 다시 만났구나. 30년이 걸렸지만 결국 만났어. 회장은 오늘 찍은 사진을 꺼내 일기장에 붙였습니다. 벚꽃 아래에서 웃고 있는 세 사람. 잃어버렸던 이름 한 별, 그리고 새로 찾은 가족.
나는 오늘 회장직보다 더 큰 직책을 다시 받았다. 아버지. 회장은 그렇게 적고 일기장을 닫았습니다. 가슴속 오래된 상처가 아물고 있었어요. 30년의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복도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안 주무세요? 응. 지금 갈게. 회장은 서재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정희가 따뜻한 우유를 들고 서 있었어요. 아버지, 이거 드시고 주무세요. 고맙다, 별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우유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내일은 뭐 하세요? 내일? 유나랑 동물원 가기로 했잖아. 지우도 온대. 아, 맞다. 유나가 삼촌 오신다고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나도 기대돼. 손녀랑 아들이랑 딸이랑 가족끼리 데이트하는 거니까.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지만 이 모든 게 기적 같았어요. 오래 돌고 돌아 잃어버린 이름과 자리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한별이는 정의가 됐고 다시 한별이로 돌아왔어요. 회장은 아버지가 됐고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지우는 오빠가 됐고 삼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비로소 완성됐습니다. 30년 전 반지하 월세방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따뜻한 저택에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또 다른 빗속에서 되찾았습니다. 잃어버린 별은 다시 빛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셨나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꼭 반갑게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